중국이 이주세 역대급 태풍의 3연타를 맞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최대 태풍인 버빙카로 상하이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다시 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 동부에 상륙해 북상하고 있고, 이달 초 중국 남부를 훑고 간 슈퍼 태풍 야기는 피해 규모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대재앙 수준인데요. 상하이는 중추절 연휴 이틀 동안 항공편,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됐고 상하이와 저장성 주민 4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14호 태풍 플라산이 또 다시 한국만을 피해 간다는 예보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한국이 피해를 입지 않기란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매번 태풍이 비켜가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죠. 플라산은 중국을 강타한 뒤 20일에서 21일 사이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그 방향이 오히려 한국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 남부 쪽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일본과 중국은 태풍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계속해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사실이 더욱 기묘하게 다가오고 있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선 북태평양 고기압 제트기류, 라니냐 현상 같은 기상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의 북태평양 고기압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태풍의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태풍은 그저 거대한 바람과 비의 덩어리일 뿐이지만 그들에게도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렸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게다가 작년의 라니냐 현상은 예측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태풍들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도 평소보다 동남쪽으로 밀렸는데, 이는 태풍이 발생한 후 한반도를 바로 향하지 않고 일본 쪽으로 향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라니냐는 마치 태풍의 출발점을 살짝 옆으로 밀어내는 신의 손처럼 작용한 셈이고, 그 외에도 제트기류가 평소보다 남쪽에 위치하면서 태풍을 더욱 남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했죠. 이 모든 요인들이 겹쳐진 결과 2024년의 한반도는 그야말로 태풍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지대로 보일 수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한국을 위해 방어막을 친 듯한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될까요? 해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 내년에는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닐 것이다라고 경고하는데요. 즉, 이번 한 해의 기상 패턴은 특이한 변칙일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로의 변칙이 단순히 행운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혹시 한반도에만 작용하는 미지의 자연적 보호막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이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버빙카가 북상하면서 뜻밖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바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들 어선은 마치 바다의 유령처럼 한국 영해로 슬며시 들어와 조업을 벌이던 중 자연의 분노 앞에 그들의 운명도 뒤엉켰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고 수십 척의 어선이 전복되며 많은 어부들이 실종되었죠. 중국 당국은 저장성 해안의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며 즉시 모든 어선들에게 정박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나라 해역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이들은 이미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태풍과 바다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악명 높은 이들의 존재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꽃게철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대량의 어획물을 훔쳐가려는 중국 어선들이 꾸준히 등장하죠. 여름철엔 하루 평균 60에서 80척이던 불법 조업 어선들이 9월에 들어서자 140여 척으로 급증했으니 이는 그야말로 해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들은 우리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데 도끼와 삼지창, 쇠창살 같은 무기로 무장한 채 조타시를 잠그고 도주하는 장면은 그들의 불법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태풍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이 이들에겐 치명적이었죠. 이들의 불법 조업 수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잡은 어획물을 숨기기 위해 어창을 이중으로 만들어 비밀 저장고처럼 꾸미고 작은 물고기까지 몽땅 쓸어가려 이중 그물을 사용하는 등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꽃게가 풍부하게 잡히는 성어기를 맞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최북단 해역에까지 출몰한 이들 어선들은 그야말로 한국 해경에게는 골칫덩이가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경은 500톤급 경비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수진압대까지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태풍 버빙카는 그들조차 예상치 못한 자연의 특수부대였던 셈입니다. 사실 중국의 바다 오염은 매우 심각한데, 경제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중국 바다는 생명이 죽어가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9.4kg에 불과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인들의 해산물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대에는 한국의 1인당 소비량인 58.4kg에 육박할 정도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지만, 문제는 그들의 바다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바다는 이미 너무 오염되어 더 이상 어획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결과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해역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았지만, 이번 태풍 버빙카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무자비하게 끝장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듯했죠. 물론 중국 어민들 입장에선 그저 생계를 위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계를 위한 행위가 타국의 자원을 훔치는 범죄라면 그들의 불법 행위가 몰고 올 파장도 고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태풍이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들을 먼저 휩쓴 장면은 그들이 상하이로 몰려든 바람의 재앙을 미리 맛본 것과 같았는데요. 이번 태풍 버빙카는 상하이를 강타하며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연출했는데, 마치 바다의 분노를 응축한 듯한 버빙카는 75년 전 상하이를 초토화시킨 태풍 글로리아의 맹위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분노의 칼날이 단순히 상하이의 대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들을 싹 쓸어버리며 전 세계에 경고를 남겼죠. 상하이는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심장인데, 서북으로는 장수성과 접하고 서남쪽으로는 저장성과 맞닿아 있으며 세계 1위의 컨테이너 물류량을 자랑하는 항구도시이자 중국 최대의 증권거래소가 있는 상하이는 그 자체로 중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또한 푸둥 국제공항은 연간 여객 수송량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며 상하이는 그야말로 중국의 무역 허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태풍 버빙카는 그런 상하이를 마비시키고 있는데요. 태풍 버빙카와 관련해 최근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버빙카의 강풍이 몰아치던 상하이는 그야말로 초토화된 전쟁터와도 같았는데, 건물 외벽은 종이처럼 찢겨 나가고 가건물들은 것엔 바람에 허공을 떠다니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버렸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날아다니던 철제 펜스였는데, 펜스는 마치 화살처럼 공중을 가로질러 달려오더니 결국 힘없이 서있던 한 자동차를 덮치며 차량을 순식간에 망가뜨렸습니다. 무역항에 쌓여있던 거대한 컨테이너들은 그야말로 장난감 블록처럼 이리저리 쓰러졌고, 도로는 쓰러진 컨테이너들로 가득 차고, 심지어 대형 트럭마저도 태풍의 강풍에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죠. 가로수 1만 그루가 뿌리째 뽑혀나갔고, 그중 일부는 도로 위로 떨어지거나 건물에 그대로 박혀있어 이곳이 도로인지 숲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초속 42m, 시속 150km의 강풍은 상하이에서 반경 200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고, 도시는 그야말로 재앙의 중심으로 들어갔는데요. 한국 SNS에는 상하이에서 찍힌 영상과 사진들이 빠르게 퍼지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나마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곳조차도 무사하지는 않았는데,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중국 중부의 안휘, 장수, 허난, 산둥성 등지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산둥성에 내린 비는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고, 시장 상인들이 팔기 위해 내놓은 물건들은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지만, 그 광경을 지켜본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물건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사람들과 자동차마저도 물 위에 둥둥 떠버리는 광경은 태풍의 맹위를 다시금 실감하게 만들었는데,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도시들은 일상생활이 마비되었고,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풍 버빙카가 몰고 온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 14호 태풍 플라산이 이제 곧 중국 동부를 강타할 예정인데요.
중국 기상 당국은 이미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으며 이번 태풍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중심 풍속 초속 23m, 반경 약 250km의 거대한 규모로 시속 48km 속도로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태풍이 이동하면서 고온의 수증기를 흡수해 에너지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강풍뿐만 아니라 역대급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또 한 번의 대재앙이 몰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관계 당국은 이번에도 비상 대응 단계를 한층 높였는데 공사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바다에 나간 어선들은 정박지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야기의 피해를 크게 입었던 하이난과 버빙카로 초토화된 상하이 일대에는 더 철저한 대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난은 단지 일회성의 불운이 아닌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홍수 태풍 지진은 마치 하늘이 중국 대륙을 시험하는 듯한데요. 중국은 본래 광활한 영토와 수많은 강을 가지고 있어 홍수에 취약한 구조인데 양쯔강과 황하 같은 거대 강이 흐르는 유역에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홍수 피해는 항상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자연 배수 시스템이 파괴되었는데 저지대나 범람원에 도시를 세우는 것 자체가 홍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하죠. 산림은 마구잡이로 파괴되고 자연을 거스르는 대규모 건설이 난립했는데 그 결과 생태계는 서서히 무너졌고 물을 흡수해야 할 토지는 더 이상 홍수를 막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생태계가 복수라도 하듯 자연은 인류에게 더욱 치명적인 재앙을 선사하고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댐 건설이나 제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장기적으로는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죠. 이러한 원인들이 겹치면서 중국은 끊임없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상하이는 이번 태풍이 휘몰아치며 그야말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요. 최근 중국 경제는 이미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연재해마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